시청자 여러분, 편안한 주말 보내고 계십니까? 1월 9일 토요 랭킹쇼 지금 출발합니다. 네, 김광선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소정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그럼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한 랭킹 바로 만나보시죠. 웃음 사라진 미스터 스마일. 미스터 스마일은 바로 정세균 총리의 별명인데요. 하지만 어제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관련 긴급 현안 질의에선 평소와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모습 먼저 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그 나라의 인구수보다 7배를 확보한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그 나라에 가서 물어보셔야죠. 솔직히 국민들께 부족한 부분은 말씀하시고 같이 준비하자고 말씀하시는 게 저는 정부가 할 일이라고 봅니다. 우왕좌왕한데 국민들 수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왕좌왕이라고요? 우왕좌왕 아닙니까? 누가 우왕좌왕입니까? 대통령께서 14차례나 지시를 했다라고 담당자들한테 떨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그런 식으로 떨어지기만 할 게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뭘 떠넘깁니까? 떠넘기기는. 국가 원수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품위를 지키셔야죠. 네, 미스터 스마일의 온화한 모습은 좀처럼 찾아볼 수 없었는데 이현종 의원님. 네. 특히 백신 도입 시기가 너무 늦었던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자 굉장히 발끈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저도 정세균 총리를 오랫동안 뵈왔는데 예. 백봉 신사상을 가장 많이 수상하셨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미스터 스마일 할 정도로 그렇게 좀처럼 해서 화를 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어제 저도 이 국회 답변 장면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아마 이 백신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이 정부가 민감하게 생각하는구나라는 걸 저는 알 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사실은 그동안 뭐 부동산 문제라든지 또 추윤 갈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이 정부가 이것 때문에 지지도가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코로나 같은 경우도 K방역으로 해서 만약에 이게 상당히 이제 방역을 잘하고 있다라는 점이 지적됐는데 지난 3차 확산 이후에 이 부분도 상당히 이제 공격을 받고 있어요. 예. 더군다나 마지막으로 이 백신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전 세계 한 40개국에서 지금 다 접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일단 백신이 아직 전혀 지금 국내에 들어와 있지 않아요. 예. 또 지금 내년 올해 2월부터 접종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것 또한 아직까지 분명하게 할지는 불명확한 상황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을 어제 사실 긴급 현안 질의에서 야당 의원들이 집중적으로 질의를 한 겁니다. 특히 대통령이 이 백신과 관련해서 지난해 4월 달부터 수차례에 걸쳐서 지시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백신 확보가 상당히 늦었다는 지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또 지난번에 그 정 총리도 인정을 했지만 이 방역이 우리가 잘 돼서 딴 나라보다 잘 돼서 백신 확보에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았던 면에서 좀 간과했다는 측면들을 본인이 또 이야기를 한 바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백신 같은 경우에 우리가 선구매를 해야 되는데 이 선구매에 대한 이제 그 공무원들의 어떤 이 책임을 면탈하는 문제, 이 절차상 이것들이 잘 안 돼서 굉장히 늦어졌다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다 보니까 그것이 정부가 우왕좌왕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인데 문제는 이거를 이제 지적을 하니까 지금 정세균 총리가 예전에 좀 이 백신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하던 태도와는 달리 굉장히 공세적으로 나온 거예요. 예. 이거는 뭐냐면 한편으로 보면 문재인 정부가 백신 문제만큼 물러설 수 없다. 네. 만약 백신 문제에서도 만약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우리가 늦었다, 잘못했다는 게 된다면 이거는 굉장히 레임덕으로 바로 갈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예. 아마 어제 정세균 총리가 백신 문제에서만큼은 굉장히 공세적으로 답변을 했지 않나 싶습니다. 네. 하지만 어제 국회에서 정 총리 울컥하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그 장면도 직접 보시겠습니다.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린 업종에 대해서는 정당한 보상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 어떻습니까? 자영업자의 눈물을 어떻게 닦아줄 것인가. 정말 힘든 일이죠. 총리님 눈시울을 붉히셨겠지만 우리나라도 실질적인 임대료 지원을 못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네, 국장님 보신 대로 정 총리 눈물까지 흘리고 있고 실제로 정부에서도 뭐 실내 체육시설 운영 일부를 허용하겠다 이렇게 나섰는데
저희가 좀 그 내용을 살펴봤어요. 내용을 보면 뭐 같은 시간대 19살 미만의 학생과 어린이 9명까지만 입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내용을 바꿨는데 사실상 헬스장 이용객은 대부분 성인이잖아요. 그래서 실효성이 없다. 이런 지적이 있어요. 뭐 그전 지적이 나올만 하죠. 충분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동안에 이제 태권도장이나 발레 이런 것은 그렇게 운영이 됐는데 왜 헬스장, 필라테스 이런 건 안 되는 것이냐. 그 비슷한 업종에 계신 분들 사이에서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그럼 우리 죽으란 얘기냐. 뭐 이렇게 이제 할 수 있을 정도로 상황 자체가 이제 워낙 오래 계속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임대료 등등을 내고 나면 계속해서 마이너스 적게는 한 달에 몇백만 원에서 많게는 뭐 몇천만 원까지 계속 그런 상황이 지속이 되다 보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는 진짜 뭐 죽기 아니면 살기로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고 상황이 일정 정도 그렇게 허용하는 걸로 되긴 했지만 사실 헬스장 같은 경우도 뭐 다 이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사실 헬스장 가면 그 19세 미만 어린 아이들 중고생들이 뭐 몇 명이나 됩니까? 거의 없죠. 그러니까 이 업주들 입장에서는 허용하는 듯 했지만 사실상은 뭐 영업을 하지 말라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이렇게 이제 강하게 반발을 하는 것이고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요구를 다 이렇게 들어주기도 사실은 쉽지 않은 그러다 보면 뭐 방역이라는 원칙이 허물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고육지책으로 그런 상황으로 가고 아마 17일까지는 불가피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뒤부터는 일단 이렇게 전부 다 영업을 못하는 이런 것은 하지 않고 이제 영업을 하되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는 그런 쪽으로 일단 좀 숨통을 트이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실내 체육시설 업주들은 연일 시위를 벌이고 있는데요. 저희가 사진 한 장을 준비했습니다. 어제 인천시청 앞의 모습입니다. 필라테스, 피트니스 사업자 연맹 주최로 열린 실내 체육시설업 규제 완화 촉구 기자회견 현장인데요. 혹한의 날씨에 얇은 민소매와 반바지만 입고 등장한 모습이 상당히 절박함을 그대로 느끼게 해주는 그런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 집회에 참석한 한 분은 온 가족이 고통 속에 내몰린 현실을 알리고자 28개월 아들과 거리에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는데 유명 스포츠 트레이너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저 또한 가족 사업으로 헬스장과 필라테스 업장을 총 7개 운영하고 있는데요. 매달 인관리비로만 약 1억 원이 지출이 되고 있어요. 저희 또한 지금 폐업 위기에 놓여 있는 상태인데요. 일단 그 피트니스 업계에서 정말 너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일일 알바를 뛰면서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고 계시는 분들도 적지 않아요. 우리에게 특혜를 달라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납득이 갈 만한 형평성 있는 정책을 펼쳐 주시기를 정부에 간곡히 호소합니다. 이현주 의원님, 네. 뭔가 이렇게 찔끔찔끔 대책을 보완할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방역 대책을 좀 손봐내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 필라테스나 그러니까 피트니스 센터에 가보신 분들한테 물어보면 과연 거기에 학생들이 얼마나 오는지를 물어봐도 다 알 겁니다. 그렇죠. 아마 이거 만드는 공무원들 이거 알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어차피 뭐 이 학생들만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열지 말라는 이야기 똑같다는 걸 알 겁니다. 근데 오히려 이런 정책의 발표가 어쩌면 정부의 신뢰성을 너무나 떨어뜨린 거거든요. 아니 누구나 다 알지 않습니까? 지금 뭐 다 다니면 거의 90% 이상이 성인들이라는 거는 다 알 텐데 문제는 문은 열어라. 단 학생만 받으라. 이거는 열지 말라는 이야기가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코로나 사태가 지난해 이제 1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되어 왔고 많은 확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름대로의 지금 데이터 안에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디가 많이 일어나고 어떤 전파 방식이 있고 하는 것들이 1년 동안의 데이터가 축적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떤 부분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방역을 하고 하는 것에 대한 하나의 모델이 좀 만들어질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는 이제 헬스클럽 같은 경우는 어떤 방식으로 하면은 방역을 잘할 수 있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이 규정이나 규칙이나 노하우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거를 적용을 해야 되는데 저는 우리 정부가 하는 걸 보면 축적이라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뭐냐면 경험의 축적과 그 축적을 통한 어떤 방역의 시스템 이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나오면 그냥 맞고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공무원들이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그냥 대충 위에서 시킨 대로만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솔직히 그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좀 더 적극적으로 모델링을 하면 노래방 그다음에 이제 이런 소상공인을 운영하는 각각의 영역에서 어느 곳이 많이 일어난다. 어떨 때 많이 일어난다. 그러면 거기를 어떻게 막으면 충분히 어떤 제어할 수 있다. 이런 모델링의 어떤 기법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정말 이분들 같은 경우는요.
정말 생계가 지금 어떤 이 백척간도에 있습니다. 저도 지금 피트니스 다니는데 벌써 한 달 넘게 문을 닫고 있는데 대부분 임대를 하고 있고 이 헬스 기기도 대부분 렌트로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걸 못 내면 지금 이분들은 거의 파산 지경입니다. 예. 자, 그러니까 정부가 그냥 무조건 방역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걸 다 막는 게 아니라 그동안 축적되어 왔던 많은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좀 더 어떤 이 효율적인 모델링 기법을 통해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좀 공무원들이 힘드시더라도 좀 더 수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어제 국회에서는 동부구치소 집단 감염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는데요. 이 자리에 나선 추미애 법무장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청송교도소 보내는데 거기에서 한계가 왔을 때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청송교도소 한계가 오면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들 말씀해보세요. 매를 갖고 있다면서요. 모든 구치소가 수용률이 140% 넘는 거고요. 그럼 밀집 수용 때문에 아마도 동부구치소 같이 이명박 정부 당시에 이 초고층형 밀집 수용시설 지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당장 이 상황을 1인 1실 수용을 전제로 하고 어떤 대책이 있느냐 하면은 부산에 그 구치소 옮기려고 해도 의원님과 장재원 의원님 사이에 서로 의견이 다르지 않습니까? 혐오시설로 받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퇴근을 하시면 어떤 방도가 있겠습니까? 네, 변호사님 이제 추 장관의 답변을 좀 종합을 해보면 이번 동부구치소 집단 감염 사태의 근본적 원인은 일단 수용 과다 인원 때문이고 그것은 이명박 정부 때 초고층 밀집 수용시설을 지어서이다. 뭐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추 장관은 이제 전에도 사과를 했었죠. 근데 사과에 중점이 된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 수용시설의 어떤 밀접, 어떻게 보면 과밀하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일어났다. 그런 좀 핑계를 대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사실 설사 저런 시설이다 할지라도 동부구치소가 이것에서 애박할 것은 이제 법무부에서 교정당국과 같이 협의해서 할 사안 아니에요? 초기에 더군다나 잘해야 하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진정성에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어제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죠. 동부구치소가 수용 인원이 과대해서 과밀해서 이런 사태까지 오는데 일부 기여한 바는 있다. 이렇게 하면 사실은 맞는 워딩이에요. 근데 여기서 왜 이명박 정부 때 이걸 만들었다니 왜 나오는 거예요? 그건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에 하나 저 어떤 큰 건물에서 불이 났어요. 그러면 화재 시설이 좀 안 갖춰졌어요. 이 건물도 사실은 박근혜 정부 때 만든 건물이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언론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언론, 야당, 또 전 정권 탓하는 건 맞지 않다고 봐요. 설사 이제 야당이나 전 정권에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현 정권에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든 간에 결과적으로 보면 현 정부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 사과를 해야지 진정성에 있어서 평가를 해줄 수 있는 것이지 사과를 하는데 용두사미 방식으로 자꾸 어디 다른 것 때문에 그렇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교정당국의 책임자로서 맞지 않는 얘기라고 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올린 SNS 글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백신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이미 많은 국가가 백신 접종을 시작한 상태에서 현재 백신은 백신 추정 주사일 뿐이다. 백신 접종을 서두르는 것은 코로나 마루타나 다름없다. 이런 주장을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국민의힘 주장, 그러니까 백신 추정 주사를 놓아 코로나 마루타를 하자는 것이다. 물론 이게 논란이 되니까 장경태 의원 이 글을 삭제하긴 했습니다. 소 국장님.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미 40개국이 맞고 있는 백신을 두고 저걸 지금 빨리 맞자고 하는 건 마루타, 실험에 다름없다. 이렇게가 너무 좀 심한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대단히 부적절한 표현이죠. 일단은 이제 국민들이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불안하지 않습니까? 불안하고 또 이제 뉴스를 보면 외국에서 계속 백신이 맞는 이런 장면들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는 백신을 언제 맞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도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긴급하게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서 5,600만 분의 확보를 하는 이런 상황까지 쭉 갔단 말이죠. 이것은 굉장히 이제 국민들이 이 상황 속에서 우울감도 커지지만 불안감도 커진 상황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그런 여론인데
그런 부분들을 이 백신 추정이라는 지금 그럼 외국의 그 수많은 맞고 있는 그 국민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전혀 맞지가 않고요. 731 부대의 망령이 되살아났다. 지금 갑자기 왜 731 부대가 여기 나오는 거죠? 예. 거기에다가 또 마루타. 그렇다면 뭐 우리 국민들이 생체 실험 대상이라는 이런 식의 어떤 비유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참 이해할 수가 없고, 그럼 백신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 이런 것은 충분히 뭐 야당에서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상황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반박을 한다면 정부는 어쨌든 이러이러해서 잘 차질 없이 준비를 하고 있고 하니까 너무 과한 비판 아니냐, 이렇게 가야지, 그걸 예전에 뭐 731 부대 마루타까지 끌어들여서 하는 것은 저는 참 대단히 부적절하다 생각합니다. 자, 짧게 보태면요. 이 장경태 의원은 그 민주당의 청년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 몫으로 이제 이번에 국회의원 지역구에 당선이 됐는데, 저는 이 과학이라는 기본 상식에 대한 것도 없는 이 주장이라고 봐요. 어떻게 이게 지금 이 백신 문제를 지금 이런 방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인지. 저는 이게 뭐 제가 올려서 삭제하기는 했다고 하지만 저는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이 백신에 대한 국민적인 이 불신을 키워줄 뿐더러 이거는 기본 상식에도 어긋나는 이야기거든요. 저는 이 부분들은 당 지도부 차원에서 저는 가만히 있어서 안 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뭐 앞서 말씀하신 대로 과연 우리가 언제 백신을 맞을 수 있을 것인지, 또 집단 면역 형성은 언제쯤 가능할지 궁금하신 분들 참 많으실 텐데요. 이와 관련해 어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계획을 밝혔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집단 면역은 언제쯤 실현될 수 있을까요? 집단 면역은 전체 국민의 60 내지 70% 정도가 면역을 획득해야지 가능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인플루엔자 유행이 시작되기 전인 11월 정도까지는 집단 면역을 형성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 4분기, 2, 3월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을 하고 적어도 3분기 정도까지는 집단 면역을 목표로 세우고 실행 계획을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변호사님, 어제는 올 11월까지는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했고, 지난해에는 적어도 3분기, 그러니까 올 9월까지 가능하다고 했는데, 시기가 좀 늦춰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불안해 하시는 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이제 백신 접종이 우리나라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제 늦어진 건 인정을 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물론 K방역에서 성과가 이루어졌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백신을 맞지 않고 단지 거리두기랄지 이런 걸 해가지고 해결할 수 없어요. 더군다나 그런 식으로 하면 경기에 엄청 치명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세균 총리도 얘기했다시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부족한 거 있는 건 저는 정부를 인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제 실패까지 갔다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집단 면역이라는 것이 왜 어떤 국가적인 측면에서 아니면 국민적인 측면에서 중요하냐면, 첫 번째는 아무튼 빨리 맞아서 집단 면역이 생겨하거든요. 그러면 그거 자체는 국민의 생명, 신체에 관한 거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시기적으로 좀 빨리 앞당겨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건 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집단 면역이 한 달, 두 달 늦어지면 지금 경제가 올스톱돼 있는 상태가 두 달, 세 달 계속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물론 치료도 굉장히 중요하고 K방역도 중요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집단 면역이고 백신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늦었지만 그래도 이제 확보를 했기 때문에 과연 집단 면역이 생길 때까지 어떻게 우리가 코로나 방역을 할 것인지, 또 어떤 식으로 이제 경제를 운영할 것인지, 그 부분이 굉장히 현 정부의 과제라고 봅니다. 집단 면역 목표 시기가 더 늦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에 대해서 정부가 좀 더 꼼꼼하게 챙겨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핫랭킹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이낙연 퇴진, 그리고 이재명 출당. 먼저 저희가 준비한 화면부터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더불어민주당 당원 게시판입니다. 그런데 이 게시판에서 이낙연 대표의 퇴진을 요구하는 찬반 투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퇴진에 찬성하느냐? 그랬더니 지금 보시는 건 3,300여 명이 그렇다. 찬성은 좋아요. 반대는 6,500여 명이 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투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번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출당을 위한 투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역시 출당에 찬성하는 의견이 6,400여 명이 이루고요. 또 반대하는 의견은 300여 명이 이루고요.
물론 이런 투표 자체가 효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민주당의 두 유력 대선 주자의 지지층 사이에서 세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요. 이현중 의원님, 결국 내년 3월이 대선인데 벌써 민주당 내에서는 여권의 분화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마 3월 대선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올 3월 달 되면 이낙연 대표는 이제 당 대표직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당원 당규상 이 대선에 출마할 이제 당직자 같은 경우는 1년 전에 그만둬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경쟁이 시작된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근데 민주당의 지금 권리당원이 민주당 그 자체 이야기로는 80만 명에 달한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 뭐 6천 명 뭐 이 정도 되니까 사실은 뭐 극히 소수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 민주당의 어떤 전체적인 지금 뭐 이런 부분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보면 당원 게시판에 이렇게 어떤 면에서 보면 양 지금 어떤 대선주를 둘러싸고 이렇게 서로 극명하게 다른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릴레이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떤 면에서 보면 조금의 어떤 불길한 어떤 조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사실은 이제 이낙연 대표 입장이나 여러 여론조사상을 볼 때 이재명 지사가 좀 앞서가고 있는 여론조사가 많지 않습니까? 특히 근데 그렇지만 이낙연 대표는 지금 당 대표인데 문제는 최근에 사면론과 관련해서 이게 지금 당 내부에 지금 상당한 저항을 받았거든요. 근데 반대로 또 이재명 지사는 지난번에 이번 서울과 부산에 지금 보궐선거 관련한 경우에 원래 당헌 당규상 자책으로 인한 자기 잘못으로 인한 이런 선거가 치러질 때는 후보를 못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를 내지 말자라고 처음에 이야기를 했다가 나중에 굉장히 어떤 반발이 심했어요. 이제 등등 그런 것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극명하게 양측의 지지층이 좀 갈라지는 분화된 양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이제 예전에 보면 그 민주당 같은 경우도 보면 예전 열린우리당 시절이라든지 예전 민주당 시절 같은 경우 보면 이렇게 굉장히 어떤 당원들 간에 극명하게 다툼이 벌어져서 결국 당이 쪼개지는 상황까지도 벌어졌던 그런 경험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두 사람에서 어떤 면에서 당내 경선에서 누구 하나가 내가 질 가능성이 있다? 만약 했을 경우에 그럼 양보하지 못한다? 예전에 이제 아시겠지만 지금 야당 같은 경우도 이명박 박근혜 이 두 사람이 얼마나 치열하게 다뤘습니까? 친이 친박으로 다퉈서.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민주당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게 아닌가. 즉, 같은 친이지만 친이낙연, 친이재명. 이 부분으로 이제 점점 더 당의 어떤 분위기가 분화되어 가는 양상. 물론 이게 뭐, 결국에 가서 당이 어떤 정말 깨진다 이런 식으로는 아직도 뭐 그 예측하기 어렵지만 결국은 당 내부 자체가 이제는 친이재명과 친이명박, 이낙연으로 분리되고 있다라는 것만은 이제 분명한 것 같습니다. 소정숙 자님께서도 정치권 취재를 오래 해보셨는데 지금 이현중 의원께서는 굉장히 분화 조짐이 보인다. 대선 주자 1, 2위인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낙연 대표가 서로 지지층이 굉장히 격돌하면서 나중에 어떤 결과 올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소 국장님께서는? 뭐 미래 권력의 각축전이 이제 본격화한 거죠. 새해 들어서 지금 쏟아나오는 여러 가지를 본다면 일단 이낙연 대표가 사면론을 카드를 꺼내들면서 일단 한번 던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재명 지사가 여러 가지 이제 4차 재난지원금 등등 관련해서 계속 또 아젠다를 이슈를 던진단 말이에요. 정세균 국무총리도 백신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국회에서 맞받아치면서 눈물도 보이고 이런 흐름들은 결국 이제 올 9월을 내다본 이 여권 내의 이 대선 주자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특히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대표 간의 이 경쟁은 지금 호남을 둘러싸고도 벌어지고 있고 진보층, 문 대통령 지지층, 민주당 지지층을 둘러싸고 이 두 사람의 각축전이 물밑에서 진짜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고 입체적으로 벌어지고 있네요. 진짜. 그렇습니다. 아까 그 당원 게시판의 그런 부분은 그런 현상을 보여주는 하나의 단면이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점점 더 좀 여러 가지 재밌는 현상들이 올해 좀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어서 재난지원금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우선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대통령 목소리부터 듣고 오시겠습니다. 가장 어려운 이웃부터 먼저 돕자는 국민들의 마음이 모여 다음 주부터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변호사님 들으신 대로 아직 3차 재난지원금이 풀리지 않은 상황이긴 한데 이재명 지사가 4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카드를 들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정 총리가 이 지사를 향해서 바로 비판의 목소리를 가했어요. 함께 보시면 단세포적 논쟁에서 벗어나야 한다.
뭐 지혜롭지도 공정하지도 않다. 굉장히 강도 높은 비판을 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제 두 가지 의미로 봤어요. 이제 첫 번째는 정세균 국무총리의 저 말, 단세포진 논제, 더 풀자, 덜 풀자, 저는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걸 지금 아직 3차 재난지원금도 지급이 안 됐잖아요. 근데 지금 지원도 안 됐는데 지금 4차 재난지원금을 뭐 막 풀자, 무조건 어려우니까 풀자, 이거 자체는 지혜롭지 않다. 이런 말씀은 제가 볼 때는 저는 전적으로 동감을 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재난지원금을 어떻게 풀 것이냐. 이것은 국가의 재정 건전성과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돈을 뿌리는데 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일단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랄지 아니면 경제적 효과 이런 걸 다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3차 재난지원금 푼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연구를 하고 어떤 용역을 맡겨서 결과를 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언론 보도에 의하면 한국개발연구원이랄지 이제 KDI랄지 이런 공적 연구기관의 발표에 의하면 기본소득으로 다 준 것이 사실은 아무런 영향은 아니지만 굉장히 어떤 그 효과 미약했다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4차 재난지원금은 일단 3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본 다음에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데 이재명 지사는 좀 약간 성급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재명 지사는 사실 성남시장 할 때부터 굉장히 어떠한 그 기본소득이랄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본인이 굉장히 소신이 있어서 아마 그런 거에 의해서 굉장히 본인이 지지도 얻었고 결국 대권 주자 반열까지 오지 않았나 싶은데 예. 지금 상황은 좀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기본소득을 전체적으로 또 지급하자 이런 내용 자체가 정말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지지 이런 걸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서는 상당히 의구심을 좀 지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일단 3차 재난지원금이 지원된 다음에 어떤 연구 결과를 보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정세균 총리가 이재명 지사를 향해서 더 풀자, 덜 풀자 같은 단세포적 논쟁에서 벗어나자, 그리고 막 풀자 같은 것은 지혜롭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다. 굉장히 강한 톤을 비판하니까 여기서 이재명 지사도 답을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총리님 말씀 반박할 내용 없고 원팀 정신에 따르자는 고마운 권고를 이해한다. 굉장히 수용한 듯한 얘기를 했는데 네. 사실 뒤에 보면 보편 지원과 선별 지원은 보완 관계다. 그래서 결국은 4차는 이제 전 국민 보편 지원을 검토할 수 있다. 사실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현주 의원님, 네. 사실 정세균 총리도 저희가 앞서 봤지만 미스터 스마일 이런 별명과 다르게 굉장히 강한 톤을 지금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반면 이재명 지사도 어떻게 보면 정세균 총리의 조언을 듣는 것처럼 하지만 결국 나의 길을 가겠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고 굉장히 두 사람도 그렇죠. 이제 강하게 부딪히는 것 같아요. 이 글 전에 올린 글을 보면 노무현 대통령을 이야기를 하면서 예. 관료주의에 포위돼 있다 예. 이런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뭐냐면 정세균 총리가 관료들을 지금 포위하면서 자꾸 재정 건전성만을 강조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또 이재명 지사의 최측근이라고 하는 정성호 의원이 글을 올린 걸 보면 네. 아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정세균 총리 이야기에 대해서 돼지 눈에는 돼지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 예. 이야기를 했어요. 정성호 의원의 얘기죠. 그렇죠. 예. 정성호 의원이 그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정세균 총리가 단세포란 이야기를 하니까 예. 정성호 의원이 돼지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 입으로는 이야기하지 않지만 본인의 최측근이라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은 한편으로 보면 이재명 지사의 어떤 면에서 보면 뜻과 비슷하다라고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결국은 이 재정을 어떻게 풀 것인가에 들고 산 근본적인 노선의 차이예요. 근데 저는 이재명 지사한테 한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지금 우리가 국가를 운영하는 분 같은 경우는 이제 한 가정을 운영하는 가장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이 된다고 했을 때 이재명 지사 돈을 푼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 막 풀겠습니까? 예. 저는 그러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한 가정의 가장이 자기 돈을 마구마구 어떻게 빚을 내서 어떻게 쓰겠습니까? 그게 안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루 사는 게 아니라 많은 날들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빚을 내더라도 충분히 갚을 수 있는 여력 등등을 고려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재명 지사의 논리는 뭐냐면 지금 국민들이 어려우니까 지금 재정을 많이 투자를 해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 그건 나중에 어떻게 갚을 건가요? 본인 돈으로 갚을 건가요? 본인하고 책임 없지 않습니까? 5년 임기 끝나면 대통령 임기 끝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럼 다 누가 껴안습니까?
다 국민들이 껴안는 거예요. 예. 국가가 껴안는 것이고 그게 국가의 재정 건전성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 후대들이 그 돈을 다 갚아야 됩니다. 지금 현세가 예를 들어서 자신의 어떤 정책인 목적을 위해서 후대는 희생을 해라? 저는 이거는 논리가 맞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정세균 총리가 말씀하신 저는 100% 동의를 하는 게 국가의 재정이라는 것은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당장의 상황보다도 미래를 생각하면서 해야 되는 것이지 이재명 지사 같이 지금 어려우니까 다 풀어라. 지금 뭐 경기도는 또 10만 원씩 다 나눠준다면서요. 예. 근데 그건 누구 돈으로 나눠준 겁니까? 나중에 어떻게 그걸 메꿀 생각 있죠? 또 예를 들어서 지방재정이 없어지면 그 다음에는 이제 국고에다가 이제 손을 내밀겠죠? 그럼 경기도만 줍니까? 경기도 자기 이름으로 다 뿌려놓고 나중에 국고에다 손을 내밀면 국민 전체가 다 하는 세금인데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저렇게 하는 거 나중에 자기 돈으로 갚겠습니까? 저는요, 자기 돈이라면 저렇게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변호사님, 위원님께서 뭐 얼핏 짚어주시긴 하셨는데 저희가 좀 구체적으로 내용을 들여다보면 일단 경기도에서 다음 달 초부터 지역화폐로 10만 원씩 지급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말씀처럼 이 지사는 일단 내기를 가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이 지사 스타일이 이제 본인이 뭐 자기 어떤 소신, 확신 그런 게 있으면 굽히지 않는 스타일이죠. 물론 지난번은 뭐 여러 가지 사안에 있어서는 뭐 주장을 했는데 그 내 주장이 아니다 뭐 그런 식으로 번복한 바도 있긴 하지만 그런데 그런 것 같아요. 이재명 지사는 아마 이 코로나 전국이 본인에 있어서는 굉장히 대권 후보로서 어떤 확실하게 하는 그러한 어떤 상황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물론 이게 뭐 나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본인이 경기도 도지사이기 때문에 재난기본소득 이제 지난번 한번 지급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지역화폐를 굉장히 주장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향후에 있어서 국가에서 지급하는 경우에도 각 지역화폐를 지급하자.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뭐 장단점이 아마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지역화폐를 지급했을 때 그런 효용성 아니면 신용카드 형태로 했을 때 효용성을 좀 따져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지자체 단체장이기 때문에 아마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것이 본인의 입장에서는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면 굉장히 효과적이다 볼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아직 정해져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아마 경기도 지역화폐로 지급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또 한 가지 또 걱정되는 측면이 있어요. 저 10만 원이 이재명 지사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돈을 지급하는 게 아니잖아요. 경기도의 어떤 재정에서 지급하는 거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저렇게 지급하는데 나중에 경기도 재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했겠지만 예. 상당히 좀 우려되는 측면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패널분들의 개인 의견 듣고 있는데요. 결국 이낙연 대표, 정세균 총리, 이재명 경기도지사, 잠재적 대권 주자들 사이에 총성 없는 전쟁이 이미 시작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엔 야권 상황을 잠깐 보겠습니다. 야권에선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단일화 줄다리기 한창입니다. 서울시장을 놓고 국민의힘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사이의 신경전이 굉장히 치열한데요. 소국장님, 어제는 글쎄 이것이 확실한 건 아니지만 당대당 통합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뭐 저는 당대당 통합 가능성은 거의 없다. 거의 없다. 보는데 예, 뭐 지금 야권이 단일화로 가기 위해서는 세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일단 안철수 대표가 개인적으로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예.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당대당 통합을 하는 거, 예. 이 방법이 있을 거고, 각자 후보를 선출해서 가다가 마지막에 이제 단일화를 하는 뭐 그런 방법이 있을 텐데, 역시 현실적으로 가장 좀 실현 가능성 있는 건 세 번째가 아닌가.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후보를 선출해서 계속 가고, 또 국민의당은 이제 안철수 대표 중심으로 해서 계속 가고, 이러다가 3월 말 정도, 이제 4월 7일이 선거일이니까 그 앞두고 한 3월 말 정도에 어떤 좀 단일화를 하는 이런 수순이 단일화 시나리오 상으로도 아마 그게 극적인 효과가 좀 좋을 거고요. 지지층을 결집해서 끌고 가는 측면에서도 그런 흐름이 괜찮을 거기 때문에 지금 결국 이제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 필패한다라는 이제 그 인식을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정말 공감을 한다면 단일화를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예. 3자 구도로 갈 텐데 네. 뭐 3자 구도로 간다면은 야권이 현재 상황에서는 또 필패라고 봐야 되겠죠. 예. 아마 갈수록 그런 부분에 대한 논쟁이 치열할 겁니다. 네. 이현주 의원님, 네. 지금부터 여름 상황을 보면서 같이 얘기를 나누면 좋겠는데요. 그래도 불구하고 야권에서 단일화에 대한 기대감은 굉장히 클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바로 이 조사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국갤럽 조사를 보면요. 국민 다수는 야당이 승리를 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4월 재보선거 두고 여당이
이겨야 된다, 당선돼야 된다, 37%, 야당이 당선돼야 된다, 52%, 훨씬 많은 국민들이 야당 쪽에 좀 당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저런 이제 국민들의 기대가 결국은 야당의 단일화를 굉장히 압박하는 그런 이제 작용도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게 이 조사 1년 전에 4.15 총선을 앞두고 했던 비슷한 조사가 있었습니다. 예. 그때는 반대가 나왔어요. 그렇죠. 예. 결과적으로 지난해 보면 총선 때, 그렇죠. 예. 결과적으로 보면 당시에 여당이 압승하는 그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뭐 여론조사는 뭐 어디서 하나의 참고 자료이긴 하지만 그러나 지금의 민심이 1년 전과는 굉장히 바뀌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상제로 보여주는 것이고 예. 실제로 이런 현상이 이제 재보궐선거에 그대로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재보궐선거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선거와는 달리 일단 투표율이 낮을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조직선거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야권이 후보가 분열될 경우에는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은 지금 국민의힘이나 안철수 대표나 지금 결국은 한 명의 후보가 나와야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인데 그럼 과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2011년 지금 그때 선거를 보면 당시에 오세훈 시장이 이제 그만두고 난 다음에 선거에 보면 당시에 민주당은 이제 박영선 후보가 장관이 후보로 됐어요. 예. 근데 결국은 이제 박원순 시장이 무소속 후보와 단일화를 하면서 박원순 시장이 이제 당선이 됐거든요. 그 모델들을 그대로 따라간다고 하면 아까 수석 부장이 이야기했듯이 각각의 이제 하다가 나중에 단일화하는 방식이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만약 국민의힘이 내부적으로 경선을 통해서 한 명의 후보가 뽑혀지는데 그 후보가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컨벤션 효과를 얻어서 안철수 후보와 지지율이 비슷하거나 비슷할 경우에 그래야 될 경우에 과연 그러면 안철수 후보에 대한 가능성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안철수 후보가 대표가 그동안 보면 정치적으로 어떤 승부수를 건 적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항상 철수한다 그러서 뭐 안철수다 이런 비판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뭔가 정치적으로 뭔가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될 때가 아닌가. 자,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호랑이를 잡으려면 어떻게 되죠?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됩니다. 예. 그러면 안철수 대표가 지금같이 뭔가 정치적 게임, 단일화 여기 하기보다 아니 자신이 들어가서 자신의 정치를 발휘해서 자신이 어떤 면에서 그 당의 리더가 된다면 저는 그게 하나의 정치인의 큰 자산이 되지 않나 싶어요. 예. 저는 굳이 지금의 상황에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뭐 차별성이 크게 있는가라는 솔직히 그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안철수 대표가 저 사람하고 나는 다른데라고 보다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정치적으로 본인이 직접 뛰어들어서 뭔가 승리를 쟁취한다면 정치적 과실도 크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네. 지금까지 정치권 소식 짚어봤습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한랭킹 지금 만나보시죠. 교통사고급 충격, 살인죄 마땅. 다음 주 가장 관심을 모을 재판은 아마 생후 16개월 만에 양부모 학대로 사망한 정인 사건 관련해 양부모 재판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13일 첫 재판이 열리는데요. 정인이는 숨졌을 당시 온몸이 멍투성이었고 골절은 물론 췌장까지 절단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웃 주민과 전문가 이야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아니 눈에 눈물이 차 있었어요. 그게 나도 보다는 신이었었나? 그게 제일 제 머리에 남아요. 그 얼굴이. 그래서 더 힘들더라고요. 자유낙하에 의해서는 췌장 손상이 거의 없다고 의학 논문들에 돼 있어요. 차대차로 이렇게 부딪혔거나 보행자를 차가 치였거나 이 정도로 심한 게 이제 외력을 받아야 손상이 되는 거예요. 췌장이. 네, 교통사고급 충격이 아니었으면 췌장이 그렇게 심하게 손상될 수 없다. 지금 이게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의 의견입니다. 네. 췌장은 마지막에 외력이 미치기 때문에 췌장까지 손상될 일은 매우 드물다. 교통사고를 당해 배에 가해지는 충격 정도의 큰 충격을 가해야만 했다. 이런 얘기고요. 결국 그렇기 때문에 살인의 고의에 의한 죄다. 혹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적용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게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 의견입니다. 김관섭 변호사님, 네. 결국 이번 13일 날 첫 재판이 열리는데 그 재판에서 검찰이 현대는 지금 아동학대 치사죄를 적용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렇게 대한소아청소년과 의견을 받아들여서 살인죄를 적용할지 굉장히 궁금한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아마 살인죄로 공소시효 변경이 될 겁니다. 예. 일단 뭐 물론 대한청소년 소학과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국과수 부검 결과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국과수 부검이 다시 정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결과가 아마 일반적인 아동학대 시사와는 다른 의견을 낼 가능성이 커요. 특히 췌장이 절단된다는 것은 이건 사실은 외력이 가지 않으면 우리가 의학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다 하더라도 예. 그건 좀 상식적인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실 이 정인의 양 어머니는 아마 애를 뭐 안고 있다가 뭐 놓쳤다랄지 아니면 애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려다가 네네네. 예. 그러다가 뭐 심장을 좀 하다가 심장박동을 위해서 하다가 애가 그런 것 같다 그렇게 주장하는데 그건 제가 볼 때는 전혀 받아들이기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 아마 처음에 경찰이나 검찰에서는 약간 애매한 측면이 있어서 아동학대 시사로 기소를 한 걸로 보여요. 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췌장이 절단이 되고 이 정도 상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애에 대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마 공소장 변경을 하면 법원에서도 유죄 판결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게 봅니다. 네. 이런 가운데 김창룡 경찰청장 직무유기와 살인 방조 혐의로 고발되기도 했습니다. 그제 김 청장 국회에 출석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선 들어보시겠습니다. 경찰에 이렇게 조사를 할 때 그 양부모가 마사지 해줬다고 변명했는데 경찰에서는 그 몽고 반점 아주 구분하지 못해 내사 종결 처리했다는 게 맞습니까? 이 부분이라든지 일부 멍 부분이 있었는데 보호자의 주장에 너무 쉽게 믿은 게 좀 아쉬운 부분이. 믿은 게 아쉬운 게 아니라 이거는 경찰이 실기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워낙 그 양부모라든지 보호자들의 강력한 주장이 있었고 그걸 현장에서 뒤집을 만한 그런 어떤 확실한 어떤 정황이라든지 이 혐의를 판단은 확인하지 경찰에서 저는 네, 위원님 귀 부분이라든지 일부 몸에 멍이 있었다고 하는데 경찰은 이 멍을 몽고반점이라고 생각했다는 그 양부모의 주장을 받아들인 거예요. 어떻게 보셨어요? 이 정인이가 사실은 지난해 몇 차례 걸쳐서 부모가 문제가 생겨서 당시에 경찰에 조사도 했었고 또 아동복지회 측에서도 같이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이제 그 부모들은 변명을 했었죠. 처음 같은 경우는 애가 아토피가 굉장히 심하다. 예. 이런 이야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9월 달쯤인가요? 그때 이제 왔을 때 몸에 이제 몽고반점이라는 게 우리가 보통 이제 엉덩이 부분에 있는 게 이제 몽고반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온몸에 멍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라고 했을 때 당시 아동복지회 측에 전화를 해보니까 아니 얘가 이렇게 원래 이렇게 반점이 많았냐.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 우리가 보할 때 그랬다는 또 이야기를 들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경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저 부모 주장을 믿고 그냥 이게 몽고반점이 온몸에 있는 모양이구나라고 생각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보냈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정인이를 지금 이 극한적인 상황에서 막기 위한 몇 차례 지금 어떤 기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처음에 그렇고 또 애를 지금 차에 혼자 방치했을 때도 그렇고 그때마다 어떤 면에서 경찰이 이걸 그냥 굉장히 그냥 세심히 들여다보지 않고 무시했던 측면이 이제 결국 이 사태까지 온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경찰에는 APO라고 그래서 이제 학대와 관련된 이제 그 전담 경찰관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이를 키워본 사람이라면 이렇게 몽고반점과 멍 자체가 그리고 아이의 상태를 보면 기본적으로 이 애가 건강한 건지 아닌지는 한눈에 봐도 알지 않습니까? 만약 자기가 판단 못하면 주변에 좀 도움을 받으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성 경찰관이라든지 도움을 받아서 정말 경찰관들이 모여서 이 애가 정말 이게 몽고반점인지 아니 아픈 건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물론 경찰 입장에서는 지금 업무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예. 그러나 조금이라도 관심을 기울였다면 막을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이가 지금 보면 상태가 보면 굉장히 위중한 상태라는 거는 눈으로 보면 분명히 어느 정도 알 수는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동복지기관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다 이렇게 수차례에 걸쳐서 걸러낼 수 있었던 측면들을 못 걸러냈기 때문에 이런 비극이 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예. 아이의 피부가 멍으로 새까매질 때까지 어떻게 방치됐나 굉장히 답답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는 김창룡 경찰청장을 고발했습니다. 김관섭 변호사님,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는 경찰청장이 경찰이 결국 3번이나 정인을 살릴 수 있는 게 놓쳤다. 결국 이 총책임자가 김창룡 경찰청장인 만큼 청장을 형사 고발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경찰청장이 적극적으로 수사 지휘했다면 최소한 양부모와 분리하도록 경찰이 지휘했다면
그럼 피해자가 사망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맞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얘기인데 변호사님 보실 때 경찰청장에 대한 직무유기 그리고 살인 방조 혐의까지 얘기를 하는데 과연 저 수사도 이루어질 수 있는 건가요? 일단 뭐 고발을 했으니까 아마 기본적인 검토를 한 다음에 이제 수사 여부를 검토할 거예요. 그런데 사실 뭐 대한소아 청소년과에서 의견 자체는 사실은 저희가 볼 때는 굉장히 의견은 맞아요. 예. 이게 이제 법률적으로 죄가 되느냐 이건 또 별개라고 봅니다. 네. 그러나 경찰청장은 정인이와 관련된 수사에 직접 개입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그 사건을 보고받고 지휘를 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직접적 개입이 없다고 한다면 이제 형사 책임을 지키는 어렵죠. 물론 뭐 어떤 도덕적인 그런 측면에서는 경찰의 총지휘자로서 어떤 책임 이건 뭐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수사에 관여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느냐 문제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처벌하려면 이제 직무유기 뭐 이런 죄명이 돼야 할 것 같은데 본인들이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학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수사하는데 귀찮아서 안 했다던가 아니면 분명히 그것이 학대로 인한 명의인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회피하기 위해서 뭐 몽고반점을 할 때 이렇게 거짓으로 했다고 한다면 이건 명백히 직무유기가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본인들이 우리는 그 당시에 양부모의 말을 믿었고 또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 한다고 하면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형사적인 책임을 물을 수가 없죠. 그러면 민사적인 책임은 제가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정인이는 입양된 아이잖아요. 예. 그러면 누가 대리해서 유죄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네. 그래서 결국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없고 결국 수사와 관련된 사람들은 징계로서 그냥 끝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네, 국장님 정말 안타까운데 더욱 공분을 사고 있는 부분은 이 양부모가 정인이를 학대해 오면서도 한 9개월 동안 양육수당을 꼬박꼬박 챙겼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뭐 돈은 꼬박꼬박 챙겼습니다. 9개월 동안에 걸쳐서 입양 지원금 또 입양 축하금 이거 각각 100만 원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구청에서 주는 그 양육수당과 아동수당. 양육수당은 이제 15만 원으로 입양했을 경우는 만 18세까지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동수당은 10만 원씩인데 이 더군다나 이 정인이가 10월 13일 죽은 이후에도 아동수당 같은 경우는 한 차례 더 그대로 받았어요. 이런 식으로 받을 돈은 아주 꼬박꼬박 챙겼고 장례식도 없이 이 안치 비용이 또 무료인 이 양평의 공원묘원에 정인이를 안치를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학대를 하면서도 꼬박꼬박 돈을 챙기고 또 두 번째 그 학대하고 나서 병원 갔다 온 이후에는 또 재난지원금 받을 수 있는지 예. 입양 기관에 또 문의도 하고 그러니까 뭔가 기회만 있으면은 뭔가 이 돈과 관련된 부분을 좀 챙기려고 그런 부분이 밝혀지면서 더욱더 좀 공분이 커졌습니다. 네. 네, 많은 분들이 너무 일찍 떠난 정인이를 안타까워하고 정인아 미안해 이런 챌린지도 참여하고 있는데요. 제가 사진 한 장을 준비했습니다. 배우 이영애 씨 모습인데요. 이영애 씨도 가족들과 함께 정인이 묘소를 직접 방문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영애 씨는 무관심 속에 방치된 아이들과 의료진을 위해 1억 원을 기탁하기도 했는데요. 이번 사건의 충격이 워낙 커서 많은 분들이 정인이 생각을 하면 눈물이 난다. 이런 감정을 호소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현종 의원님, 네. 이게 뭐 대리 외상 증후군이다 이렇게 표현도 된다는데 전 그렇죠. 국민이 정인이 때문에 굉장히 슬픈 마음을 참 극복하기 힘든 것 같아요. 뭐 제 주변에도 사실은 이 뉴스만 나오면 왠지 눈물이 난다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에 받은 충격이 크고 또 어떤 면에서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이제 우리 사회가 다 져야 된다는 그런 어떤 책임감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또 강조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 사태의 본질은요, 결국은 아동 폭력입니다. 예. 아동에 대해서 폭력을 가한 문제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입양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자꾸 지금 이 문제가 지금 입양의 문제로 어떤 면에서 보면 왜곡되는 거는 저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김미애 의원이 본인도 아기 둘을 입양해서 키우고 있는 분인데 그것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어떤 자칫 입양해서 키우는 분들에 대해서 나쁜 시선과 잘못된 시선을 가질 우려가 있는 것이다. 입양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이거는 지금 우리가 입양했든 안 했든 간에 아동에 대한 폭력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걸 우리 사회가 어떻게 지금 극복할 것인가 문제고 이 어제 이제 법도 지금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런 문제라면 정말 내 이웃에 있는 아이들, 그다음에 이 주변에 있는 아이들이 정말 폭력을 받고 있는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만한테만 책임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우리도 똑같은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단지 입양됐다 아니건 이거는 저는 가정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사태의 본질은 결국 아동폭력, 바로 이 부분에 집중을 해서 우리 사회가 좀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정인이 사건으로 마음고생하는 분들 또 있다고 합니다. 바로 입양 가정인데요. 이들에게 좋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경우도 참 많다고 합니다. 입양 가정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보통 하루에 한 서너 건씩 전화가 오고 있고요. 이게 잘한 선택인가? 과연 내가 이걸 계속 해야 되는가? 고민하고 있다. 야가를 보내는 것은 너무 자기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를 잠재적인 폭력의 가정으로 바라보는 시선은 아닐까 이런. 저는 하고 싶은데 주위에서 이제 그런 반대를 내가 무릅쓰고 할 수 있을까. 네, 입양 자체에 대해서 안 좋게 보는 시선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국회는 그동안 묵혀뒀던 아동학대 처벌법, 일명 정인이법을 부랴부랴 통과시켰습니다. 김광세 변호사님, 어떤 내용이 담긴 건지, 그리고 이 법으로 인해서 이제 앞으로는 아동학대 근절할 수 있는 건지 한번 짚어주시죠. 일단 내용은 아동학대 신고를 받으면 즉시 수사 또는 이제 조사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 그리고 아동학대 행위자하고 피해자 아동을 분리해서 조사하도록 되어 있고, 또 아동학대 행위자가 출석, 진술, 자료 제출 등 이러한 의무를 위반할 때는 또 제재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이 학대 범죄 사건의 어떤 증인들에 대해서는 신변 안전 조치 조항이 신설이 됐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아마 아동학대를 막는 데는 크게 도움이 저는 될까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네. 예. 그 이유는 근본적으로 사실 지금 제도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왜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됐냐면 우리 한국의 어떤 정서 특성상 그건 이제 수사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되도록이면 원래 가정을 보호하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보 가정을 보호를 해야 한다. 예. 그런데 아동학대 측면에서 보면 원보 가정이 사실은 피아동에는 엄청나게 피해를 입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거기가 폭력의 현장인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까지는 아동하고 그 다음에 부모가 분리를 적어도 두 번째 학대 때부터 분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첫 번째 학대도 이게 심각하고 정말 이게 징계 차원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물론 징계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네. 그러면 아동을 다시 원보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것은 공포의 장소로 돌려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근본적인 것들이 좀, 수정이 좀 돼야 하고요. 예. 그다음에 세 번째 제가 들어보니까 이 분리하는데 분리할 그런 기관이 별로 마땅치 않다는 거예요. 예. 근데 분리하고 싶어도 분리할 기관을 찾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적당한 장소가 없어요. 그러면 아동을 보호할 장소가 별로 그렇죠. 없는 그럼 거죠. 이런 보호할 장소를 사실은 확대하고 신설하는 게 중요한데 그런 것들이 좀 빠지지 않았는가. 그래서 사실 이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지 이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땜질식으로 여러 가지 만들고 또 더군다나 중요한 것들은 국회의원들이 하는 것이 그거 아니에요? 무조건 처벌 강화. 이거 예. 이외에는 없어요. 그것은 사후 약방문이지 예방지 차원은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양부모에 대한 재판을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이번에는 또 공분을 사고 있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네. 누구에 관한 이야기인가요? 조두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조두순에 출소해서 지금 일단 안산 쪽에 살고 있고 최근에 아마 또 외출까지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커피숍을 차리고 싶다 등등 이런 이야기도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일단 조두순에 대해서 지금 기초생활수급 이제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 조두순 같은 경우에 지금 일단 이 법상으로 보면 이미 65세가 넘어 69세예요. 예. 부인도 이제 65세 가까워지는데 지금 수입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 재산이 지금 집 보증 한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다 갖춰져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신청하게 되면 기초생활수급하고 노인연금하고 해서 한 120만 원 정도를 매년 주거보장 등등해서 매달이요? 매달 받을 수 있다는 예. 거죠. 네. 이제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의 생활은 아마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원래 이게 이제 범죄자들한테도 다 주게 하는 게 자칫하면 이렇게 생존을 하는데 필요한 돈을 주지 않으면 다른 범죄로 또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일단 주는 거긴 하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과연 이런 범죄자한테도 또 줘야 되는가에 대한 또 국민적인 어떤 감정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안 줄 경우에 이걸 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건 조장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또 어떤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기초생활 수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네. 조두순 때문에 안산을 떠났던 피해자 가족들은 억장이 무너지는 소식이다, 심정이다, 이런 마음을 전해왔습니다. 이현종 위원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저희가 준비한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도 정말 춥습니다. 전국이 꽁꽁 얼어붙었는데요. 영하권 냉추위가 계속되면서 한강도 보시는 것처럼 얼어붙었습니다. 한강을 깨고 있는 모습인데요. 보시는 건 강원 철원의 폭포가 얼어붙어서 빙벽을 이루고 있는 모습입니다. 폭포가 떨어지는 모습 그대로 꽁꽁 얼어붙었고요. 또 충남 서산의 바닷물까지 얼어버렸습니다. 바다가 얼어서 이렇게 어선이 움직일 수 없는 모습인데요. 지난 6일 수요일에는 이렇게 폭설이 내리면서 퇴근길에 고생하신 분들 참 많으시죠? 그런데 이런 가운데 작은 즐거움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스키를 타는 시민들도 있고 이렇게 문 오리를 만들어서 오리 가족들을 집 앞에 만들어 놓는 모습들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주부터는 차차 추위가 풀린다니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럼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한 랭킹 지금 만나보시죠. 과열 우려에도 거침없는 코스피.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하루 만에 4% 가까이 오르면서 3,150선을 넘긴 건데요. 개인 투자자뿐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까지 적극 매수에 나서면서 상승세가 이어가고 있는데 단기 과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큽니다. 예,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 소장님 나오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코스피가 3,000을 뚫은 지 하루 만에 3,100도 돌파했습니다. 사상 최고치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코스피뿐이 아니라 상승 폭등 역대 두 번째, 거래 대금, 시가 총액 사상 최고치, 외국인 순매수 1조 6,478억 원에 이르러서 역대 두 번째, 온갖 기록을 다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증시만 뛰는 게 아니라 예. 전 세계 증시가 다 뛰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요. 예. 아마 지금 앵커님은 미국 증시에 투자하시는가 봅니다. 파란 넥타이를 하셨는데 예. 소 의원님, 그다음에 김 변호사님, 저는 빨간 넥타이, 한국 증시 상승을 의미하는데요. 예. 네. 지금 뉴욕의 주요 3대 지수가 모두 사상 최고입니다. 아. 다우 지수가 31,000, 나스닥은 13,000, S&P 500 지수까지도 지금 3,800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풀어놨던 유동성을 푸니 이런 저금리 상황에서 갈 수가 없는 것이 자산시장으로 쏠리고 있어요. 주식만이 아니거든요. 주식, 부동산, 가상화폐. 그런데 어제 계속해서 우리는 지금 그동안 가보지 않은 길을 걷다 보니까 늘 불안해요. 예. 혹시 이쯤에서 외국인이 매도하면 시장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네. 그동안 외국인 천수답 장세라고 합니다. 외국인이 사면 오르고 예. 팔면 내렸어요. 근데 지난해 개인 투자자들이 그 징크스를 깹니다. 외국인이 지난 한 해 동안 24조 원의 국내 주식을 매도했는데 예. 그 3배로 갚아요. 60조 원 이상을 개인들이 사들입니다. 예. 자, 그래서 어제 하루 만에 기록을 보게 되면 120포인트가 코스피가 올랐는데요. 역대 포인트 기준 두 번째입니다. 하루 거래 대금이 40조 원이에요. 보통 한 5조 원에서 7조 원 거래가 됩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역시 2,170조 원으로 우리나라 전체 경제 규모를 뛰어넘으면서 각장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는데 코스피가 과거 1981년에 100으로 출발했어요. 1000 돌파하는데 9년 걸렸습니다. 네. 1989년에 1000 돌파했고 2000 돌파하는데 8년 걸렸어요. 네. 예. 그래서 2에서 3자 돌파하는데 바꾸는데 13년 5개월이 걸린 겁니다. 그런데 수장님, 저희 이 부분 안 짚어볼 수 없는 게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도 만만치 않은 게 특히 대형주들을 싹 사 모으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지금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어쨌든 경기 부양을 해서 돈을 푸니 상당 기간 저금리가 이어질 거고 그러다 보니까 좀 위험자산, 주식이 유망한데 신흥국 가운데 어디가 유망할까? 지금 IT 강국이지만 상대적으로 덜 올랐다. 한국과 대만의 IT주들이 주목을 하고 있어요. 네. 실제로 어제 발표된 삼성전자의 실적을 보게 되면 영업이익이 연간 36조 원이에요. 역대 네 번째 규모입니다. 그리고 현대차는 세계 최대 IT 기업 애플과 자율주행 전기차 부리 협력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다가 미국 증시에서는 중국의 통신업체들이 퇴출될 위기에 있는데 이런 수혜가 고스란히 한국 기업에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 때문에 어제 하루 만에 외국인들이 1조 6천억 원 넘게 순매도했는데 이 역시 하루 매수 규모로는 역대 두 번째입니다. 네.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소장님, 결국은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이 3천 돌파의 주역이다. 뭐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거 거품 아니냐. 네. 이러다가 진짜 갑자기 꺼지면 다들 쪽박 차는 거 아니냐. 불안감도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양대 경제 수장이 10년사에서 예. 지금 금융시장과 실물과 괴리감이 너무 크다. 어떤 트리거가 발생을 하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으니 좀 자중하라라는 메시지를 던졌어요. 그렇죠. 자, 물론 지금 우리나라 이제 경제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은 것, 현실적인 건 맞습니다. 실물 경제가요? 맞습니다. 실물 경제가 좋지 않은 건 확실하지만, 그러나 이제 증시에서 이제 대부분 상승 쪽에 무게를 두는 분들은 야, 코로나 백신 접종이 지금 선진국에서 시작이 됐고 다음 달 말이면 우리도 시작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하반기에 경기 회복이 가속화되지 않겠느냐. 과거의 개인들은 사실은 저가주, 코스닥주, 테마주 이런 주에 투자였다면 지금은 삼성전자나 현대차, 네이버나 카카오와 같은 IT 관련 4차 산업혁명의 주도주로 지금 매매 패턴이 바뀌었거든요. 예. 자, 그런 걸 감안하면 또 하나는 돈의 힘입니다. 지금 증시 주변에 호시탐탐 주식을 노리고 있는 자금이 100조 원이 넘습니다. 증시 예탁금이라고 해서 증시 조정을 위해서 이제 이 예탁금 규모가 70조 원이고요. 여기에다 이제 CMA 계좌라고 해서 예금보다는, 은행 예금보다는 조금 높은 이자를 쳐주지만 언젠간 주식 투자해야지 이제 하는 자금들이 한 60조 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런 돈의 힘으로 계속해서 좀 올라가면 증권사 전문가들은 3,300, 뭐 이것도 좀 낮다. 왜냐 하루 만에 막 120포인트씩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코스피 3,500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가장 위험한 건 지금 돈 버신 분들은 존버 사서 팔지 않고 가지고 계신 분이지 중간에 단타하셨던 분들은 크게 이득을 못 봤어요. 네. 그리고 비투하셨던 분들은 빚으로 투자해서 돈 벌었다는 얘기는 저는 못 들어봤거든요. 네. 굉장히 위험합니다. 네, 뭐 소장님 위험성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지난해 이제 국내 주식 거래 활동 계좌 수가 600만 개나 증가를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증가를 하게 됐냐 보면 저희가 뭐 불개미 키워낸 유선생이란 제목을 좀 달아봤는데 유튜버랑 선생님의 합친 언어예요. 그러니까 즉 유튜버를 보면서 투자하는 개미들이 늘어났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맞을까요? 지하철에서 유튜브 보시는 분들 기존에는 게임이나 드라마 봤어요. 근데 요즘은 이 유선생을 보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 알려주는. 그리고 젊은 분들만이 아니라 50대, 60대도 하고 있어요.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 뭐 100만 구독자를 가입한 경제 부분 유튜버들이 탄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경우에는 뭐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주식 전문가들을 불러서 이제 주식의 기초 강의부터 차근차근 가르쳐 주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유튜버들의 목적은 뭡니까? 두 가지입니다. 구독자 가입 확대. 그렇죠. 그리고는 증권 유관기관들로부터 이런 파워블로거는 협찬을 받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일부 유튜버 경우에는 주식 종목 추천하기 위해서 별도로 유료 콘텐츠 방으로 유도합니다. 아, 유료 방으로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이제 보면 뭐 수익 인증형이라느니 레전드 수익 공개라느니 이 기회 놓치면 후회한다. 평생 후회한다. 이런 자극적인 용어로 현혹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이제 꼭 좀 가려서 옥석을 가려서 정말로 필요한 증권 교육이라면 괜찮지만 주식을 추천해서 그 종목으로 먼저 선매수하고 오히려 구독자들로 하여금 먹게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튜브 주식 방송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우려도 많이 큰 것 같아요.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보는 것처럼 수익 인증형 그러니까 10일 만에 1,000만 원 만들어줄 수 있다. 다시 없을 기회다. 놓치면 후회한다. 그리고 단정형. 4가지만 알면 20배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단타 승률이 90%다. 네. 이렇게 해서 현혹하는 게 있는데 당연히 조심해야 되는 거죠? 저게 당연하다면 가족, 친지 먼저 해야 돼요. 아. 왜 불특정 다수한테 저런 종목을 뿌리겠습니까?
상대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절대 저런 말이 현혹돼서 투자를 했다가는 이거 책임지지 않아요. 예. 이게 증권사의 경우에는 증권사 추천 종목은 보고서를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공신력이 있지만 예. 이런 유튜버의 경우에는 채널도 너무 다양하고요. 특정 종목의 매매를 부추기면서 자기가 추천한 것이 마치 오를 것처럼 현혹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손해봐도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건 꼭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 주식이 굉장히 예, 투자가 변호사님. 이제 일반화된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80세 어른부터 대학생까지 예. 뭐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거의 많은 것 같고 우리도 우리 회사에서 같이 얘기하다 보면 대부분 다 자기 한이면 다 부인들이 다 주식 투자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저도 요즘 느끼는 것이 전화가 많이 와요. 그래서 여기 주식 투자 무슨 사이트다. 돈을 벌게 해주겠다. 가입하라. 그런 전화가 최근에 이제 부쩍 늘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지인이나 친척 중에서 어떤 주식을 살려는데 어떠냐 물어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주식을 어떻게 아느냐 그랬더니 유튜브를 매일 보면 그 주식 어떤 주식 사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네. 제가 볼 때 이제 그런 거에 현혹되면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아까 우리가 CG에서 나왔잖아요. 정말 이 유튜브에서 하는 분들이 정말 돈을 벌었다고 한다면 예. 좀 자기 계좌를 좀 까면 좋겠어요. 보여주면 좋겠다.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까면 그거 다 마이너스일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본인들의 어떤 구독자를 늘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유료 회원수를 늘리기 위해서 굉장히 저는 현혹적이고 자극적인 걸로 유도를 하고 그걸 돈에 버는 목적으로 삼고 있다. 그래서 반드시 저 부분은 조심을 하셔야 한다. 오히려 유튜브를 볼 바에는 각 기관, 증권회사에서 리포트를 작성하거든요. 그게 훨씬 더 신뢰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주식시장이 요동치면서 암호화폐 시장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대표격인 비트코인은 4만 달러, 우리 돈으로 4,300여만 원까지 올랐다는데요. 지난해 12월 중순 2만 달러를 넘어서 불과 20여일 만에 2배 가까이 뛴 겁니다. 이 소장님, 네. 이런 급등세 원인은 뭐고 이게 주식시장과 연동돼 있는 건가요? 일단 주식과는 별개입니다. 비트코인은 주식보다도 훨씬 더 위험합니다. 예. 비트코인은 조금 전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확인하니까 지금 4,600만 원의 거래가 되고 있어요. 중형차 한 대 값입니다.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사라지면 누가 책임지죠?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지금은 사실은 이 가상화폐는 24시간 거래가 돼요. 근데 이 변곡점이 보면 지난해 초만 하더라도 830만 원대였어요. 연말쯤에 12월 초에 2천만 원 돌파했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불과 한 달 만에 지금 4천만 원이 넘었거든요. 예. 특히 이제 연휴 때가는 주식이 열리지 않거든요. 이 유동자금이 계속 이쪽으로 쏠리면서 연휴 기간이 많이 오르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데 물론 이유는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총 개수가 제한이 되어 있어요. 2,100만 개. 근데 지금 80, 90% 이상이 채굴이 돼 있고 점점 채굴하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요 대비 공급이 좀 적다라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그 일부 이제 이 페이팔이라는 미국의 유료 결제 업체가 이 가상화폐를 매개체로 한 거래 시스템을 만들겠다라는 것도 호재고 그동안 3년 전의 경우는 개인이 주도를 했다면 이번에 기관이 주도하고 있는 것이 맞지만 물론 이 가상화폐라는 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에 대한 보안에 대한 기술은 이제 각광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변동성이 너무 지나치게 크다라는 것 그리고 주식 상승 하락에 대한 제어 장치가 없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소장님 지금까지 이제 국내 시장을 짚어봤다면 전 세계 주식시장이 다 오르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실제로 세계 최고 부자가 다 끼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지금 그 아마존의 CEO가 그동안 한 2017년 이후 내리 4년 연속 주가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예. 아마존이 이제 플랫폼 업체로 변신을 하면서 주가 1위였는데 그러나 이제 자산 가치가 변합니다. 특히 이제 테슬라의 주가가 지난해 7배 넘게 올랐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의 주가 평가액이 205조 원을 넘어서 제프 베조스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세계 최대 부자가 됐군요. 최고 부자가. 그렇습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는데 사실 이거는 뭐 주가 등락에 따라서 예. 좀 이제 순위가 왔다 갔다 하니까 별 상징적인 의미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순위에서 이제 주식의 자산 가치의 변화가 그대로 자산 시장 특히나 이제 개인의 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입니다. 네, 경제 소식까지 발빠르게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돌아오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 더욱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